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9장 전작입니다. 길고 길었던 전기 자기약도 마지막 장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 전작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개 더하기 자개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5장까지 배웠던 전개 부분과 6장에서 8장까지 배웠던 자개 부분을 합한 것인데, 우리가 전기 자기약을 뭐 학과에서, 대학교에서 배우게 되면은 보통 전개 자개 부분이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 전자계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자계가 사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있죠. 방송국에서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곳에서 그 전파를 받아서 증폭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라디오를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전자계 부분이 나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학과에서 배우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맞지만 시험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자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이전류의 개념을 우리가 5장에서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전류 해서 전도전류 밀도 IC는 Ke였습니다. IC는 Ke. 그 다음에 변이전류 밀도 ID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고, 이것은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였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변이전류 개념을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전도전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 즉 이 전류는 도체에 일반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 이 변이전류는 우리가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로서 이것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변이전류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5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나가볼게요. 보세요. 전도전류와 변이전류 밀도 둘 다 전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개를, 정연파 전개를 가합니다. 즉 E는 EM에 사인 오메가 T에 전개를 가했어요. 그러면 전도전류 밀도 IC는 KE니까요. K 얼마? EM에 사인 오메가 T인데, 이것을 우리가 회로 이뤄내서 극형식으로 나타내면은 K 이에 사인 오메가 T 위상이 0도입니다. 그래서 K2의 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전류 밀도는 어떻게? 엡실론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E는 EM의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엡실론 EM의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보다 위상이 90도 빠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엡실론 E에 사인으로 나타내면 오메가 T 플러스 90이 돼요. 이런 부분은 회로 이뤄내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 과정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오메가 엡실론 E에 얼마? 위상이 90도가 됩니다. 90도. 그래서 다시 봅니다. 전도전류 밀도는 K2에 0도가 돼요. 0도. 변이전류 밀도 ID는 오메가 엡실론 E에 90도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그림을 그려보면, 보세요.
IC는 어떻게 된다? KE가 돼요. IC는 0도요, 0도. 이것이 IC가 됩니다, IC. 그 다음에 변이전류 밀도는 오메가 입술의 위상이 90도가 됩니다. 90도. 그러면 90도 앞서니까 얘가 ID가 돼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뭐가 된다? 이것이 전체 전류는 IC 플러스 I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각도, 이 각도를 우리가 델타라고 합니다. 교재에서 델타라고 했죠? IC와 ID가 이루는 요 각도를 델타라고 해요. 델타. 그리고 이 델타에 의한 탄젠트 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체 손실각 혹은 유전 손실 정점이라고 합니다. 예.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델타가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이 델타 크면은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전류가 변이 전류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도체에 가깝다는 얘기고 델타가 크다는 것은 델타가 작다는 것은 뭐다? ID가 IC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이 각도가 작다는 것은 우리가 유전체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 델타 이렇게 탄젠트에다가 델타 값 취한 이것을 우리가 이거 봐요. ID와 IC가 같으면 얼마예요? 45도죠. 델타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이 값을 우리가 유전체 손실각 혹은 유전 손실 정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케이블 있죠. 케이블에는 도체와 유전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서 유전체 손실각 측정, 즉 이 탄젠트 델타를 측정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탄젠트 델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각도가 의미하는 것은 도체와 유전체를 결정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변이전류 밀도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선 있죠. 도선에 이 값을 측정하게 되면은 이 세타가 거의 델타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도선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도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된다는 것. 그럼 탄젠트 델타를 그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탄젠트에서 어떻게 해요? 탄젠트에서 이게 수직이니까요. 이게 세타일 때 얘분의 얘죠. 얼마? ID분의 IC가 됩니다. 그러면 ID는 위상 빼고요. ID는 오메가 엡실론 E가 되고 IC는 K가 되니까 얼마? 오메가 엡실론 분의 K. 탄젠트 델타는 오메가 엡실론 분의 K 이렇게 나오고요. 오메가는 뭐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F. 2파이F 엡실론 분의 K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탄젠트 델타, 유전체 손실각 혹은 유전 손실 정점을 구할 때 2파이F 엡실론 분의 K 값을 통해서 이 탄젠트 델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임계 주파수. 그걸 우리가 FC라고 하는데 임계는 다른 말로 한계 혹은 경계를 얘기합니다. 경계. 여기에서는 델타가 45도일 때 쭉 보세요. 이 각도가 45도면 여기에서 조금만 각도가 작아지면은 뭐다? 유전체 쪽에 가깝고 여기서 델타가 좀 더 커지면은 도체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도체. 그래서 이것이 경계, 즉 45도일 때 유전체도 아니고 도체도 아니고 그 경계일 때의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FC는 언제냐? 경계일 때, 즉 IC와 ID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IC와 ID가 같을 때. 그럼 얼마요? IC는 K였고 K와 ID는 얼마? 오메가 엡실론 E가
같을 때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을 때 오메가의 주파수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얼마? 오메가는 2파이 FC의 엡실론 E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주파수 K와 오메가 엡실론 E가 같을 때 FC는 얼마? 2파이 엡실론 E분의 K가 되죠. K가 됩니다. 그때 주파수 어떻게? 약분이 되니까 2파이 엡실론분의 K가 된다. 2파이 엡실론분의 K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탄젠트 델타 값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보세요. 탄젠트 델타는 뭐라 그랬어요? 2파이 F 엡실론분의 K라고 했죠. 그러면 FC 값, 즉 2파이 엡실론분의 K 곱하기 F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얘가 얼마? 얘가 FC죠. FC. 따라서 탄젠트 델타를 다시 얼마? F분의 FC의 값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했지만 탄젠트 델타는 IC분의 ID는 우리가 2파이 F 엡실론분의 K로도 구했고요. 혹은 F분의 FC, 즉 주파수분의 임계 주파수의 값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이전류와 전도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체와 유전체 개념에서 정리를 했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것이 탄젠트 델타고요. 그 다음에 임계 주파수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입니다. 이게 전기 작약을 총 정리한 거예요. 볼게요.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공식 중에서 중요한 4가지 공식을 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전파와 자파에 대한 최종 결과식이 얻어져요. 그 최종 결과식으로 우리가 전자파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에 필요한 공식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2장에서 배웠던 겁니다. 전속 밀도에 대한 가우스 정리. 가우스적 뭐냐? 여기서 고립된 전하는 존재 가능하다. 고립된 전하는 존재 가능하다. 즉 플러스 Q 하나, 마이너스 Q 하나 따로 존재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쓰면 다이버전스 D는 로브, 전속 밀도는 발산한다. 즉 플러스 Q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산한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D는 로브. 그래서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이 있죠. 이것이 맥스웰 전자 방정식의 일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분형이 되고요. 적분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인테그랄 D의 DS는 인테그랄 로브의 DV는 전기랑 Q. 이런 식으로 얘가 미분형이고요. 얘가 적분형이라고 합니다. 시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 1번. 두 번째, 자속에 대한 가우스 정리. 정리라고 해서 얘는 뭐냐? 고립된 자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N극만 따로 존재 못하죠. NS를 반으로 쪼개도 다시 NS가 되고 또 반으로 쪼개도 NS가 됩니다. 즉 전하는 고립된 플러스 Q, 마이너스 Q만 따로 존재할 수가 있지만 자하는 N극만 따로
S그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버전스 B가 자속 밀도를 발산할 수 없다. 얘는 회전하는 거죠. 로테이션 H입니다. 로테이션 H는 I입니다. 그래서 자속은 발산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전속 밀도는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속 밀도 다이버전스 B는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미분식이고요. 적분식으로 B, ds는 0입니다. 예. 우리가 DDS, 전속 밀도의 면적분은 전기량, 혹은 최적전압 밀도의 최적적분은 전기량인데, 자속 밀도의 면적분 하면 이 값은 0이 된다. 네. 이것이 미분형이고, 이것이 적분형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전개에서의 기본 개념이고, 자개에서의 기본 개념이 돼요. 세 번째, 어떤 공식이냐? 8장에서 해줬습니다.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의 세 번째 기초 방정식이 뭐냐면,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에서 렌즈의 법칙 방향은 생략하고요. 패러데이 법칙 뭐다?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해서 이것이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미분형이죠. 미분형이고 적분형은 뭐다? 이 뒤에 전개에서의 기전력이죠. 전개에서의 전위와 자개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예. ds 이 같다.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이 맥스웰 전자 방정식에서 세 번째 기초 방정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앙페르의 주행 적분 법칙 있죠. 앙페르의 주행 적분 법칙. 이거 뭐냐? 우리가 로테이션 I는 로테이션 H는 자개의 회전은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를 발생시킨다 했을 때 전도 전류 밀도는 앞에서 했지만 KE, 변이 전류 밀도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혹은 이 값을 엡실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미분형이죠. 적분형은 뭐냐면 H, DL은 I죠. I를 조금 더 다르게 쓰면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밀도의 면적분, 이게 I죠. 그래서 적분형이고 미분형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그 복습 차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스웰의 전파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전파 방정식을 유도하려면은 이 칠판을 2번, 3번 지워야 돼요. 그 과정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전파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 방정식이 4가지가 이 4개입니다. 즉 전속 밀도에 대한 가우스 정리, 자속 밀도에 대한 가우스 정리, 패러데이의 법칙과 앙페르의 적분 법칙이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의 기초 방정식 4개가 되고, 이 방정식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전자파의 파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전자파의 파동 방정식이 뭐냐? 어차피 결과 외워주셔야 되고요. 전자파의 파동작용 방정식은 전파 방정식과 자파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파 방정식은 전개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입니다. 전개를 2번 미분한 라플라시안은 우리가 여기 똑같아요. 뮤 엡실은 똑같아요. 라운드 T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E. 자파 방정식 H는 뮤 엡실은 똑같고요. 라운드 T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H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파동 방정식인 전파 방정식과 이런 자파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은 생략하고 이 결과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전자계의 해석을 합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식으로 전자파를 해석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시험에 나온 중요한 내용들을 수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정리해 주셔도 시험 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먼저 전자파가 뭐냐? 전자파, 전개와 자개겠죠. 즉 전개와 자개가 연속적으로 맞물려서 공간에 방사되는 파, 전개, 자개가 합쳐서 전자파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합쳐서 전자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가 있는데 전개 기준입니다. 전개 기준. 수평편파는 전개의 벡터가 대지와 수평으로 형성되는 파. 전개가 대지와 수평으로 형성되면 수평편파고요. 자개 아니고요. 전개가. 그 다음에 수직편파는 뭐냐? 전개가 대지와 수직으로 형성되는 파를 수직편파라고 합니다. 다시 전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했을 때 가장 기본되는 파가 뭐냐면 기본적인 파가 평면 전자파입니다. 평면 전자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면 전자파가 뭐냐면 전개와 자개가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X축이라 하고요. 이걸 Y축으로 할게요. 이걸 Z축으로 합니다. 반드시 뭐 X, Y, Z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Z축이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평면 전자파는 전개는 X 성분을 가집니다. 자개는 Y 성분을 가져요. 전개는 X 성분 가지고 자개는 Y 성분 가지면서 이것들이 합쳐서 전자파라 그랬죠.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어느 축 방향이냐? 전자파는 Z축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보세요. 전개가 X,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은 Z축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자개가 Y축 방향, Y축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합쳐서 전개 자개가 이렇게 합쳐서 진행 방향이 Z축으로 나가는 가장 기본되는 파가 이 평면 전자파가 됩니다. 네, 이런 파를 얘기해요. 다른 복잡한 파, 전자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 평면 전자파는 전개 S 성분, 자개 Y 성분을 가지면서 진행 방향이 Z축 방향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평면 전자파는 균일한 매진 내에서 전개 E와 자개 H가 진행 방향의 수직인 전자파입니다. 진행 방향은 Z축이죠. 진행 방향은 Z축입니다. 전개는 X축이니까 X와 Z는 수직. 자개 Y입니다. 자개 Y가 진행 방향 Z도 수직이죠. 그래서 진행 방향의 수직인 파. 여기서 전개와 자개는 서로 수직이죠. 전개는 X, 자개는 Y. X와 Y니까 수직이 맞습니다. 위상은 동위상. 잘 보세요. 예. 위상이 동위상입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하고 이렇게 위상이 동위상이다. 보시면 위상이 동일하죠. 예. 그 다음에 전개는 E의 X 성분만 존재하고 자개는 H의 Y 성분만 존재하면서 진행 방향은 Z축 방향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평면 전자파고요. 우리가 당연히 뭐 시험에서 다른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복잡한 것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평면 전자파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횡전자파라고 있습니다. 횡전자파는 TEM파라고 해요. TEM파. 그래서 전자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상에서 모두
횡방향 성분을만을 갖고 진동하는 것을 횡전자파 TM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근접작용은 이런 전자파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근접작용을 합니다. 전자파에서 전기가 자기가 서로 동반되어 매질을 통해 파동을 일으키며 전달되고 어떤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며 진행할 때 그것이 다시 다음 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해서 근접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이 전자파의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있는데 결과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보세요. 속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엡실론 뮤분의 1입니다. 전자파 진행 속도. 만약에 공기 중이다. 공기 중이면 어떻게 돼요? 루트에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죠. 1입니다. 그러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엡실론 제로는.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분의 1 하면 공기 중에서는 이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이게 뭐예요? 3 곱하기 10의 8승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의 속도 있죠.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한 그 속도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공기 중에서 전자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외워주세요. 이러한 공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요. 혹은 이 값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뮤 제로 뮤 S 분의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엡실론 S 뮤 S 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공기 중이 아니다, 물속이다, 나무다, 유리다 이렇게 되면 해당 유전율과 투자율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해당된 물질의 비투자율과 비유전율, 즉 엡실론 S 뮤 S 분의 1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속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라고 표현되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봅니다. 어때요? 고유, 파동,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했을 때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H분의 2를 한번 해봅니다. H분의 2. H분의 2. 전개인은 볼트 퍼 미터죠. 맞죠? 자개인은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타가 약분이 되고 볼트 분의 암페어, 볼트 퍼 암페어가 되죠. 그럼 H분의 1을 하니까 볼트 퍼 암페어 얘 어디서 보셨죠? 옴입니다. 옴. 단위가 옴이에요. 그래서 H분의 1을 하니까 단위가 옴이 되더라. 그래서 자개분의 전개의 크기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Z0라 하고요. 고유 임피던스 혹은 파동 임피던스 혹은 특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즉 Z0는 H분의 2가 돼요. 2. 단위는 옴이에요. 근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이 크기도 에너지를 봅니다. 전개에 의한 에너지를
2분의 1의 엡실론 E의 자승이죠. 예, 우리 전개 부분에서 했고요. 자기에서 에너지 2분의 1의 뮤 H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전개에 의한 에너지와 자기에 의한 에너지가 같다면 보세요. 같으면 2분의 1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고 H의 제곱분에 얘가 넘어오면 H제곱분에 E의 제곱은 넘어가죠? 엡실론분의 뮤가 됩니다. 엡실론 뮤. 그러면 얘 제곱이 얘니까 H분의 E는 루트의 엡실론분의 뮤가 되는 거죠. 루트 엡실론분의 뮤.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엡실론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뮤 얼마 뮤? 공기 중에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지금 얘기하는 건 공기 중입니다. 예. 계산하니까 120파이 혹은 377이 나와요. 377. 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합니다. 네.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Z0는 H분의 E면서 얘가 공기 중에서는 120, 이렇게 공기 중에서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의 값을 가지면서 120파이 혹은 377이 됩니다. 공기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이 아니라면, 얘가 공기 중이 아니라면 엡실론분의 뮤가 되는데 얘는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의 엡실론 S분의 뮤 S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377의 루트의 엡실론 S분의 뮤 S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기 중이 아니라면은요. 네. 그 다음에 자개와 전개의 관계도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어요. 뭐다? 전개 E는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전개 E는 공기 중에서 얼마? 377H. H가 넘어가니까 377H. 자기 H는 어떻게 돼? H는 넘어가니까 377분의 2가 됩니다. 377분의 2라면 얼마가 된다? 2.6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쫙 전개, 자개 뭐고 뜯을고 했는데 결론과적으로 전개와 자개 관계는 이렇게 한 방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전개는 자개 377배고 자개는 전개 377분의 1배다.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개와 자개의 관계를요. 그게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팅 벡터를 보도록 할게요. 포인팅 벡터. 포인팅 벡터는 말 그대로 어느 지점에서의 값입니다. 어느 지점에서의 값인데 보세요. 앞에서 H분의 2를 하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왔죠. 전기와 자개를 나눠보니까. 근데 전기와 자개를 한번 곱해볼까요? 전개와 자개를 곱합니다. 그냥 곱해볼게요. 이 H는 전개 단위 볼트 퍼 미터, 자개 단위 암페어 퍼 미터. 뭐가 나와? 전기와 자개 곱하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죠. 전압 곱하기 전류는 와트, 전력. 그 다음에 미터 곱하기 미터는 제곱미터. 그래서 E와 H를 곱하니까 얘가 뭐다? 면적당 전력이 됩니다. 면적당 전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서 100kW의 전력을 쐈어요. 100kW만큼의 전력을 우리가 전자파를 만들어서 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km 떨어진 지점에 잘 모르지만 인천 정도에서 그 전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쏠 때는 100kW의 전력을 쐈지만은 인천에서 만약에 전력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 10mW 이 정도의 전력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전력을 받아서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 신호를 증폭을 해서 방송으로, 라디오로 청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에 의해서 포인팅 벡터는 뭐냐면, 포인팅 벡터는 단위 나왔죠? 면적분의 전력이에요. 면적분의 전력인데, 포인팅 벡터를 우리가 이 전력의 기호가 P니까, 포인팅 벡터 기호를 우리가 A라고 나타내거나, 다른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인팅 벡터는 면적분의 방사 전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면적분의 방사 전력이고, 이것을 제가 포인팅 벡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개와 자개는 크로스하죠. 전개의 X성분, 자개의 Y성분입니다. 앞에서도 평면 전자파로 보셨을 때 전개와 자개의 크로스. 그러면 EH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포인팅 벡터란 전자계 내의 한 점을 통과하는 어느 한 점을 통과하는 단위 면적당 전력을 포인팅 벡터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포인팅 벡터를 P라고 하거든요. P라고 하는데 공식에서 P는 S분의 P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면적분의 방사 전력이다 고 외워주시고,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H, 얘가 전력이 나갈 때 전개와 자개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돼서 나간다고 했죠. 평면전자파 생각하시면 됩니다. E 크로스 H인데 전개와 자개는 수직이기 때문에 EH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인데 이루는 각도 세타가 90도니까 EH가 되는 겁니다. EH가 되고, 그러면 얘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면적은 9의 건널비가 되죠. 9의 건널비라서 4파이 R의 제곱분의 전력,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팅 벡터는 E 크로스 H 혹은 EH 사인 세타인데 이루는 각도 90도니까 EH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면적당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요. 와트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전자계의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는, 축적된 에너지는 굉장히 그 값이 작습니다. 전개에 의한 에너지가, 에너지는 전개에 의한 에너지 2분의 입실은 2의 제곱과 자개에 의한 에너지 2분의 1의 UH의 제곱. 여기에서 전개는 우리가 377H, 자개는 377분의 2. 이 관계를 갖고 정리를 하면은 엡실론 뮤분의 엡실론 뮤의 EH,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축적된 에너지는 루트의 엡실론 뮤 EH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1세제곱미터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축적되는데 굉장히 작죠. 왜?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루트 엡실론 뮤는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1입니다. 거기에다가 전개와 자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크지 않습니다. 공식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세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요.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거리. 이 거리가 파장입니다. 즉 파장을 우리가 람다라고 해요. 람다는 뭐다? 람다는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 t인데 이 t가 이 파장이 우리가 그 해석을 하면은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예요. 한 주기 동안. 즉 한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한 주기입니다. 한 번 반복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한 주기라고 하는데 회로 이론 시간에 좀 더 꼼꼼히 배우게 돼요. 그랬을 때 파장은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이 시간에는 뭐다? 주기가 들어갑니다. 주기의 시간. 속도 곱하기 주기의 시간. 그런데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에요. 주기와 주파수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는 F분의 V, 즉 F분의 V의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F분의 V. 그럼 앞에서 우리 전자파에서 속도는 뭐였어요? 전자파의 속도는 뭐다?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죠. 지금 전자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V는 루트 엡실론 뮤분의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2파를 곱혀. 2파. 그럼 어떻게 된다? 파장은 2파이 F의 에피론 뮤분의 2파이가 되죠. 2파이. 2파 F! 앞에서 많이 했는데 2파 F는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루트 엡실론 뮤분의 2파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메가 엡실론 뮤 오메가 루트 엡실론 뮤 이 값을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보다 위상정수라고 해요. 위상정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타분의 2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파장을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파장이 일단 속도 곱하기 주기인데 이 값들이 이렇게 주파수분의 속도 혹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베타분의 2파 이 값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전파 속도분의 2파의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베타가 뭐냐면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회로 이론과 자기학이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예요. 여기에서 감마는 전파 정수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송계수로 합니다. 즉 입력해서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그 전송계수는 출력해서 받았을 때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나오는데 알파는 뭐냐면 감쇄정수요. 크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크기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다음 베타가 위상정수입니다. 위상정수. 보낸 것에 비해서 위상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에서 전파정수는 감쇄정수 플러스 J의 위상정수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베타가 있죠. 이 베타가 위상정수 베타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공식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만 해주시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깊이 들어가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